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오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할 책은 김혜란 작가님의 첫 소설 집 달려라 아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지가 어마어마한 팬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김혜란 작가님.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저 김혜란 작가님이랑 사진도 찍고 막 사인도 받고 좀 더 부러워하라고 표정에 진심을 담아. 아, 그렇구나. 아니, 저도 물론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소설을 신작을 많이 다뤘잖아요. 최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최근은 아니긴 한데. 근데 이번 달 소설 뭐 하지 하다가 김혜란 작가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 어떤 걸 할까? 그쵸. 김혜란 작가님의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라고 하다가 역시 제일 핫했던 충격적인 데뷔. 충격적인 표지 얘기 맞아. 나중에 하고요. 20대 초반에 등단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딱 2000년대 초반에 감성이 있어요. 프로필 사진에. 여기 프로필 사진 보면요. 김혜란 작가님. 그죠? 일단 우리가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줄거리 소개하고 네. 불포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은요. 이 단편집에서 두 작품을 골랐습니다. 표제작인 달려라 아비, 그리고 그녀가 잠 못 드는 이유가 있다. 이 두 작품 줄거리 소개해보겠습니다. 달려라 아비. 나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 한 번도 뛴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딱 한 번 아버지가 재빨리 뛴 적이 있다. 어머니를 안기 위해. 달동네를 뛰어내려가 피임약을 사기 위해. 이후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게 되자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나는 자신을 연민하지 않는 법을 알려준 씩씩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영문 편지. 그 안에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 이를 알리기 위해 편지를 쓴 사람이 그의 아들이라는 것. 이를 모두 읽은 나는 편지의 내용을 궁금해하는 어머니를 향해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고민한다. 두 번째 이야기인 그녀가 잠 못 드는 이유가 있다. 나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한다. 동네 술집 간판이 떠올라서, 예전에 봤던 영화 제목을 까먹어서, 퀴즈쇼에서 맞추지 못한 문제가 생각나서 잠들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집에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아버지가 찾아온다. 아버지는 검정색 귤봉지를 전하며 며칠만 나의 집에 묵고자 한다. 그리고 그날 이후 텔레비전 앞에 뿌리를 박은 듯 움직이지 않는 아버지. 나의 불면증은 아버지가 종일 켜놓는 텔레비전 소리와 빛 때문에 더욱 심해진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한 나는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텔레비전의 유선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감돈다. 그러면 오늘의 불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작가의 첫 소설집 달려라 아비 속 주인공들이 미숙한 자신의 삶을 끌어안고 긍정하는 방식이 대단하다 느끼며 한편으로는 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가로 열고 오리와 구지 가로 닫고가 불편해졌습니다. 아이, 과로하지 말라니까, 이거를. 또 했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왠지 누군가는 굉장히 긍정하면서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서. 나둔데. 네. 싸우자. 구지가 외로울까봐 저도 들어갔고요. 아니던데 아까 보니까 막 엄청 나던데요. 그래? 자, 보면 우리가 오늘 이 고른 달려라 아비 표지 얘기해야죠. 맞아요. 일단 제가 김혜란 작가님의 달려라 아비 시리즈 2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리즈라는 건 작년에 나온 리커버판을 제가 또 구입을 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구지가 저한테 빌려준 게 처음 나왔던 그 버전인데요. 누가 마음대로 이런 거 붙이라 그랬죠? 제가 읽으면서 포스트잇을 좀 붙였는데 저는 참 이 표지가 별로예요. 저 진짜 별로예요, 이 표지. 뒷면은 되게 예쁘다. 뒷면? 근데 이게 최선이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표지입니다. 근데 약간 이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 자체도 좀 되게 발칙하다라는 단어를 써야 되나? 뭔가 좀 발랄하기도 하고
아, 이런 단어를 진짜 썼네? 약간 이런 음. 기분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 표지를 진짜 이걸로 했네? 라는 느낌선에서는 비슷하지 않나. 이게 표제작만 보면, 아, 그래, 이런 표지. 근데 사실 이 전체 소설집의 분위기를 다 담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속상해하고 있어. 네, 여기까지 할래요. 저한테는 글씨체도 마음에 안 든다. 이 폰트도, 이 다리의 흐물거림과 어떤 색깔, 그리고 김애란 소설집이라는 이 핑크색.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예. 여기까지 할래요. 근데 리커버판을 보고 너무 좋다라고. 그래서 표지가 이 시대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걸 원했나? 싶은 생각이 또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온 리커버판은 작년에 나온 거는 사실 정말 현재적 표지 같죠. 현 시대의 표지 같아요. 공통점은 둘 다 달은 그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달리는 발이 있죠. 그쵸. 근데 발랄하잖아요, 이것도. 나름의 그쵸. 방식으로. 그리고 이 리커버판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소설들의 내용을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그림들도 많이 그려져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리커버판은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 너무 이거 디스하나? 네. 좋아하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의 취향인 걸로 하겠습니다. 달려라 아비 제목 이야기 어제 우리 막 했었죠. 네, 맞아요. 아비라는 단어를 누가 쓰는지 생각을 많이 해봤죠. 일단 자식이 아빠한테 아비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소설의 서술자는 딸이잖아. 그러니까 자식이잖아. 보통은 이제 그 어머니가 나이든 아들 부를 때 애비야 이렇게 해서 부르잖아요. 그쵸. 뭔가 장성한 아들, 그리고 자식이 있는 아들. 그때도 사실은 애비라고 하지 또 아비라고도 안 해요. 약간 구어체적인 느낌이 좀 덜한. 그래서 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로 낮춤말이더라고요. 그리고 달려라라고 하는 게 명령형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뭐지? 이 제목 생각 진짜 안 해봤는데 어제 구지가 왜 아비야? 라고 해서 혼자서 막 또 폭주하는 거지. 달려라 아빠 하면 너무 청소년 소설 같나? 뭐 이런. 달리자 아빠도 아니야. 혼자 그럴 때는 달려야 돼. 그냥 제가 냅둬야 돼요. 구지가 폭주하게 내비두고.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계속 제목에 매달리는데 왜 쟤는 제목에 안 매달리지? 나는 온전히 받아들여. 그냥 시비 걸지 마. 달려라 아비면 아비지. 막 이런 거구나.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또 의문을 제기해주면은 저도 궁금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의 막 찾아보고 결론을 내보면, 이전에 뭐 여러 소설들에서 그려졌던 권위적인 아버지라든가, 위압적인 느낌의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이 소설 속에서는. 권위를 내세울 시간도 없었죠. 건덕지가 없고 그냥 하찮고 한심하고 어떤 데 찾아보니까 철부지라는 표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철부지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아비인가 보다. 철부지는 조금 사랑스럽잖아요. 그런가? 애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달려라 뭐 아빠나 아버지가 아니라 좀 낮춘 말에 아비를 쓴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저희끼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쓰려면 달리세요 아버지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약간 이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까 줄거리에서 뭐 대부분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 소설 속에 아버지가 왜 하찮은지 왜 이렇게 한심한 건지 잠깐 얘기를 좀 해보죠. 아버지의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은 엄마한테 들은 바로는 피임약을 사기 위해 뛰어가던 모습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 밤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정말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엄마를 위해서 뛴 것도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또 생각해보면 요즘에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노콘 노색이라고 그래도 나름 피임약을 사기 위해서 뛰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줄만 하다. 그런데 복용법을 제대로 안 몰랐다. 듣고 와가지고. 임신이 됐다. 그 부분은 되게 짧게 치고 가지만 사실 너무 최악이었어요. 그 배불러 오는 엄마를 보고 그 이후 아버지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을 줬었거든요. 첫 부분에 보면 말을 모르는 몸뚱이가 세상에 편지처럼 도착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나의 어머니였다. 이런 말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되게 멋있는 말들이 있어서 저는 이 소설이 굉장히 근데 멋있으면서도 약간 처연한 느낌이 드는 문장들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아버지 얘기를 할수록 유쾌해지는 거예요. 유쾌하게 바라볼 수 없는 대상인데 유쾌하게 바라보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슬픈 걸 슬프게 묘사하는 것은 약간 우리 그런 거 재미있게 하는 말들 중에 뭐 슬플 때 울면 뭐 하류다. 슬플 때 웃으면 인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하류가 아닌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유쾌한데 방금 구지가 읽어줬던 그 문장들처럼 되게 빛나는 문장들이 막 곳곳에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어떤 거냐면 이것도 첫 부분 중에 나오는 건데 나는 어머니가 좋았지만 그것을 무어라 표현해야 할지 몰라 자꾸만 인상을 썼다. 나는 내가 얼굴 주름을 구길수록 어머니가 자주 웃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부터 이제 주옥 같죠. 그때 나는 사랑이란 어쩌면 함께 웃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우스워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도 그 부분 진짜. 정말 어떻게 안 사랑하겠어요, 김연아 작가님을. 잠깐 딴 얘기인데 하지 마요. 약간 말로써 넘어진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싶네요. 그 구지가 저한테 추천해준 책이 김혜란 님이 쓰신 수필집이었던 것 같아요. 읽기 좋은 계절. 그거 읽어보라고. 최고야. 그래서 읽어봤거든요. 사랑해요, 김혜란 작가님.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나는 지금 내 일생에서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처럼은 못 쓰겠다.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글을. 그렇죠.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네. 전 거기서 특히 사랑하는 건 부사에 대한 이야기를 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저는 국문과니까 부사를 많이 쓰면 문장이 지저분해진다. 그리고 약간 좀 격이 떨어진다. 막 그런 거죠. 나 너 진짜 좋아해. 막 이러면은 가짜로 좋아하는 거야? 약간 막 이런 식의 트집 잡기가 너무 좋다는 거지. 근데 부사를 씀으로 인하여 훨씬 더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예뻐지고 또 막 약간 더 말랑말랑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음을 정말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하면서 난 부사 진짜 많이 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고다. 그러니까 그런 사유 자체가 근데 그게 사유를 글로 너무 잘 풀어내니까 전혀 억지도 아니잖아요. 맞아. 부사 좋은 건데 부사 쓰지 말라고 막. 막 그 수필집이 저한테 너무 당시에 좀 충격적이어서 왜 그런 얘기 한번 들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을 읽으면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 드냐? 글을 쓰고 싶어진대요. 왜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참 심심하게 글을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읽은 지가 좀 된 것 같아서. 그 사람 특히 에세이 같은 거 읽으면 왠지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동의해요. 근데 김혜란 작가는 완전히 반대예요. 난 이 사람처럼은 진짜 쓸 수가 없겠다 싶은 거를 그때 한번 딱 느꼈죠. 이게 우리가 문학을 한다라고 할 때 약간 다양한 결이 있지만 이거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다. 맞아요. 네. 그런 기분을 주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사실은 하찮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러한 삶에 놓여 있다면 내가 이러한 아버지를 가진 존재라면 부정하고 비아냥거리고 뭐 나중에 어떻게 보면 결말 부분에 가서 지난날 아버지가 살아온 삶을 조롱한다든지 멸시하기가 훨씬 더 가까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한 태도로 바라보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내면의 따뜻함도 너무 좋았어요. 이 소설이 그래서 정말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후에 아버지가 우리 가족한테 한 일도 너무 한심한 일이긴 하지만 또 편지를 받게 되잖아요. 영문 편지. 근데 거기서의 내가 몰랐던 미국에서의 아버지 삶도 너무 하찮아. 그래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 어떻게 이런 하찮음을 상상할 수가 있지? 이렇게까지 사람이 한심할 수 있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의 영역에서만 이 김혜란 작가님이 멋있는 게 아닌 거죠. 상상이 뻗어나가는 지점과 그치. 갑자기 확 튀는 것 같은데 연결점이 있어.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찮은 인물을 어떻게 상상했지? 그러니까 배달은 나의 형제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오는 건데 아빠 죽었다. 그런데 스포하지 마. 그래요? 줄거리에서 이미 다 말했어. 죽었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 했어요. 했어요? 얘기 좀 들으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의 이제 아빠의 삶을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결혼을 했어요. 애도 낳았지? 근데 무능력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거기까지 합시다. 거기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의 더 하찮은 게 나옵니다, 여러분. 네. 찌질하지. 찌질하지. 느낌이. 근데 이거를 다 영어로 번역해서 읽는 나, 그리고 그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여기 표현에 따르면 약간 매맞은 강아지 같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엄마가 있고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읽었을 때는 이 소설 톤을 저는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어제도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소설이 이야기하고 싶은 지점이 제일 좋게 잘 드러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6쪽에 나와 있는데 리커버판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내겐 아버지가 없다. 하지만 여기 없다는 것뿐이다. 아버지는 계속 뛰고 계신다. 나는 분홍색 야광 반바지 차림의 아버지가 지금 막 후쿠오카를 지나고 보르네오 섬을 거쳐 그리니치 천문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 라면서 이렇게 중략을 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면 나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의 모습을 잘 식별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야광 바지가 언제나 반짝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뛴다. 물론 아무도 박수 쳐주지는 않았을 거다. 라는 부분이 저는 이 소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지점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고 근데 여기 없고 어딘가에서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살고는 있을 거야. 근데 박수 쳐주지는 않는 삶을 살고 있을 거야.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락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걸 되게 상징적으로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장면 묘사가 아니라 이 글쓴이의 주인공의 내면 상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소설 전체를 결국에 대변하는 하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 맞아요. 방금 구지가 말해주고 설명해줬던 그 부분을 제가 이 소설 처음 읽었을 때 몇 년 전이죠. 캐치를 못하고 이야기 자체만으로 읽다 보니까 아니 왜 아버지를 받아들인다고 그때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이 아버지가 너무 하찮은데 너무 한심하고 심지어 미운데 왜 이 사람은 이거를 약간 심파적으로까지 받아들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라는 생각으로 불편했었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막 애정을 갖는 마음으로 읽어보니까 이게 20대 초반 정도에 쓰인 소설이잖아요. 김혜란 작가의. 그러면 저는 진짜 절대로 이렇게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톤으로 또 이런 서사를 가진 아버지를 이런 결말로는 난 절대 못 썼겠다. 그래서 이 작가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새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계속 뛸 수 있게 상상을 하나를 더 덧붙여주면서 끝나잖아요. 이야기가. 네. 그 지점도 끊임없이 그냥 이 주인공은 삶을 사랑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잘 살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가상의 인물을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그 마지막 부분에서 좀 멋있었던 거는 영문으로 된 편지를 이제 나는 이해를 하지만 엄마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에 뭐라니 했을 때 진짜 여러 한심한 이야기들의 뒤범벅이지만 딸은 엄마한테 나름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죠. 엄마한테는. 저는 근데 그 지점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이 딸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새로운 서사를 입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이것은 아버지만 긍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 모두를 긍정하면서 마무리 짓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잘 컸어. 좀 서늘했어, 나 지금. 여기 컵이 없나요? 지금 눈에서 하트 떨어져서 나 좀 주워야겠어. 굳이 눈에서 지금 막 하트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니,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왜 잘 큰 걸까? 이 화자가. 엄마가 잘 해보면. 키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가장 와닿았던 지점이 엄마한테 배운 게 그거라잖아요. 자기 연민하지 않는 거.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지점인데요. 맞아요. 저 동물원이라는, 나 왜 이렇게 헛소리 하니? 동물원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가 약간, 어디 동물원이? 청주 동물원인가? 뭐 그런 데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사육사가 하는 대사인데, 야생동물, 맹수들은 자기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거나 뭐 힘들어도 낙오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동정하지 않는 야생동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리액션 이렇게 할 거야? 되게 멋있는데, 아니, 그게, 글쎄,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 야생동물이 멋있어 보였던 거지.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쉽게 동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자기 연민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난 너무 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커서 야, 나 그 정도로 크지 않다? 아니 나도 너무 커서 우리가 허우적대는 거잖아요, 거기서. 맞아요. 근데 지금 진짜 시대가 너무 각박하니까 당연히 자기 연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커지면 진짜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화자도 부럽고 이 엄마도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연민할 수 있어도 되는데 탄력성이 좀 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해도 돼. 근데 돌아와야 돼. 계속 밑에만 있으면 안 돼.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짱인데? 그쵸.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의 영향으로 나조차도 어머니가 여기서 되게 멋있잖아요.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으로 나오잖아요. 막 욕도 걸게 하시고 막 야한 농담도 막 서스럼 없이 하시고 보면은 막 터프하고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알지라는 말을 할 때 정말 이걸 썼네 진짜 막 약간 안 웃을 수 없어. 네, 그래서 와 진짜 되게 속 시원하게 뭔가 그리고 또 젊은 여자 작가가 썼을 것 같지 않은 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편견이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과감성과 거침없음이 너무 매력적이죠. 맞아요. 근데 거침이 없는데 다정해. 너무 신기해. 하트 좀 닦아야겠다. 두 번째 소설로 넘어가죠. 두 번째 소설은 톤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겁니다. 이 소설집은 유쾌한 톤의 소설들도 있지만 굉장히 다크한 면도 있다고요. 맞아요. 그러나 그녀가 잠 못 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 이 제목은 소설 내용 전반을 포용하는 완벽한 제목이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할 지점이 하나도 없죠. 근데 그 소설의 결말 기억하시죠? 네. 이 제목 자체가 아이러니일 수 있어. 맞아. 이 소설은요, 어제 우리도 얘기를 했지만, 나의 일기인가? 나 같아. 물론 구지는 이제는 어느 일부분에 좀 되게 동조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네, 이걸 저도 좀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다 너무 나 같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 정말 사소하게라면, 그녀는
아침에 우연히 들은 대중가요 때문에 잠 못 든다. 그녀는 나는 왜 좋아하지도 않는 노래를 계속 웅얼거리고 있지? 생각하며 그 노래를 밤새 흥얼거린다. 아, 그 부분도 기억나요. 정말 사소하게는 이런 부분이고요. 네. 뭔가 조금 더 굵직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영화 제목의 첫 글자 자음을 입안 가득에 물고 뭔가 뱉어내려고 애를 쓴다. 누군가 곁에서 제목의 첫 글자인 온전한 자를 외쳐준다면 벌떡 생각이 날 텐데 그걸 생각해내지 못하는 이러한 답답증을 우리는 너무 자주 느끼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드는 거지. 그치. 전 닌자 거북이의 네 마리라고 해야 되나? 그 4명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아니, 저는 여기 이 부분, 그 구판으로는 90쪽에 있는데요. 너무 제 성격 같아가지고, 그녀는 불면의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의 성격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고, 지적인 동시에 겸손하며, 사려 깊은 동시에 냉철하고, 일도 잘하지만 옷도 잘 입는 사람이고 싶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다지 냉철하지도 지적이지도 않았다. 그래, 이게 나야. 그녀는 항상 거절을 두려워하며 오해에 쩔쩔맸다. 그녀는 누군가 화가 나 있으면 혹시 나 때문인가? 라고 생각했다. 저 하나 있어요. 그녀는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도 어느새 그 사람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라면서 막 얘기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이거는 너무 나 같은데? 근데 내가 너무 버리고 싶은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누구에게나 이런 지점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점까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미안해서인지, 내가 만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나 이런 생각 안 하고 싶거든요. 언제 했어요, 마지막으로? 늘 하면서 살아요. 진짜요? 네. 되게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한다. 그치. 이게 되게 피곤하고 잠 못 들게 하는 주요한 원인인데 어떻게 김혜란 작가가 내 마음을 알고 이게 벌써 2005년인가인데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지. 이런 지점은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반대로 상대방이 그만 일어나자고 할 경우 속으로 이 사람이 여지껏 지겨워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그러면서 괜히 한번 떠보고 너무 제가 오래 붙잡아 뒀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안 해도 되는 말. 내 입을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순간.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잠을 잘 못 자고, 그래서 회사에서 또 일을 또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또 미움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그 미움을 받은 것 같고, 일을 잘 못한 것 같기 때문에 또 다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더 조금 자고, 다음날 더 큰 실수를 하고. 이런 악순환. 우리 너무 자주 하죠. 그쵸. 진짜 현대인이 겪는, 이거는 뭐 이제 질병도 아니고 주요 증상 같기도 해요. 그냥 이게 삶 아닐까요? 너무 괴로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매체에 나와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저렇지 못하니까 우리 가족에게서의 결핍을 매체에 나와 있는 가족들이 가지지 못한 지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결핍을 찾아서 받지 않아도 될 외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매체에 나오는 가족들은 사실 정상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훨씬 더 치열한 감정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나누고 있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 화자만이 느끼는 개별적인 기분이 아니라 사실 다 찌질한 사람들인 거야. 그치. 근데 이 독백이 막 이어져요.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팡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잠을 깼더니 TV가 켜져 있고 그 TV를 킨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그쵸. 볼륨은 0이야. 그치. 그러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빛이 있거든요. 아니야, 팡 소리가 실제로 나요. 근데 볼륨은 0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 켤 때 나는 약간 띠리링 같은 소리들이 있긴 하잖아요. 이게 진짜 잠 못 들 때 이게 정말 미치는 거거든요. 그쵸. 음. 왜냐면
그 잠이 안 오는데 초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른거리는 불빛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당연히 못 자지. 그러면서 예상치 못하게 아버지가 이 장면에서 딱 첫 등장을 합니다. 그쵸. 응. 아버지 생각을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도 더 신기해. 그러니까. 어. 독자인 우리도, 뭐야, 이거 더 있었어, 한 사람?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 서사가 얘기가 나오는데, 달려라 아비에서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서사가 없어요, 이 소설에서는. 그냥 이런 아버지 있지? 약간 이런 기분? 오랫동안 연락도 없던 아버지가 어느 날 이스트백을 메고 딸이 사는 반지 하방으로 와서 며칠만 좀 묵어도 되겠니? 근데 이 딸은 또 안 된다고 얘기를 못 하는 사람이거든요. 속으로 안 된다고 말해. 안 된다고 말해. 어서 안 된다고 라는 말을 끊임없이 외쳐댔으나 한참 후 그러세요 라고 대답했다 라고 그쵸.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그 이후로 아버지가 달려라 아비랑 정반대입니다. 달려라 아비에서는 상상 속에서 계속 달리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하체가 없는 것처럼. 하체가 시멘트처럼 뿌리를 박은 것처럼 TV 앞에서 움직일 줄을 몰라요. 아니 너무 웃겨요. 음. 이불 속에 감춰진 아버지의 하반신이 저 밑 콘크리트 속으로 한없이 뿌리 내리는 상상을 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는 애초에 하반신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아버지를 너무 오랜만에 만난 탓에 내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난 이게 진짜 전혀 안 웃겼는데 자꾸 구지가 웃으면서 읽어서 더 무서워. 이 소설은요, 톤이 유쾌하지 않아요. 이런 상상이 너무 약간 정말 그렇긴 하죠. 똘끼처럼 느껴져서 더 재밌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금방 수긍할 거면서 안 웃기다고? 아니, 웃기진 않아. 근데 이 이후로 이어지는 게 참 묘한 그러니까 혼자만의 신경전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어떻게 저 TV를 꺼보려고 아빠가 잠들었을 때 살짝 꺼보기도 하면 또 아빠가 어느새 다시 켜놓고 막 좀 읽으면서도 미칠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또 아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대화처럼 아버지도 속으로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쵸. 내가 이걸 켜서 딸내미가 나 눈치 주는 건가? 나가라는 건가? 나가지 말라는 건가? 괜찮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 소설에서는 전혀 나오진 않죠. 그치. 그 지점이 또 재밌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과감한 모습을 한번 보여줄 때가 있어요. 텔레비전 유선을 끊어버리죠. 가위로 싹둑. 그러면서 연결되는 문장도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는 사이 가위로 텔레비전 유선을 싹둑 잘라버렸다. 그것은 과거 아버지가 그들 가족과 관계를 끊었던 것처럼 쉽게 잘라졌다. 사랑합니다, 작가님. 여기서 진짜 딱 한 방에 보이죠, 독자도. 그러니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와닿는 서늘한 지점들, 확 느껴지는 것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방금 두 문장으로 이 가족이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냥 딱 파악하게 돼버리는. 그쵸. 근데 그 다음 문장도 너무 좋아요. 그녀는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마자 유선을 끄는 걸 죽도록 후회했다. 말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짱이지 않아요? 근데 또 말을 했냐면 안 했어. 침묵. 그 막 어색한 침묵이. 근데 이 침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게 동시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일 때는 속으로 진짜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둘이 속으로 5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딸은 엄청 고민이 많아지죠. 오히려 자기의 과감한 행동에 반해서 뭔가 설명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이러한 불편함이 있었다, 너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말들을 구구절절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가 된 거잖아요. 그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래서 저는 그 뒷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지점이, 그래서 용돈을 올려놓습니다. 텔레비전 위에. 근데 올려놓고도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쵸. 이걸 아버지가 단순히 용돈으로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나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나는 사회에서 A를 A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싫었는데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겪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행동이든 더하면 스포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정말 뭔가 똑 떨어지는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간편할까. 그런 사람이 세련됐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A, B, C, D, E를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구나. 맞아요. 있을까요? 있기는 있겠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도 그런 순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지 않을까요? 100이면 100 다 A가 A인 사람이면 AI지. 부럽다. AI? 응. 뭐래?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은 달려라 아비처럼 뭔가 우리가 딱 눈에 보일 수 있는 긍정이라던가 수용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맺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막 부정을 한다거나 막 분노가 막 목끝까지 차오른다거나 또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예요. 저는 사실 놀랐던 점은 그런 거였어요. 이게 이야기가 되네? 소설이 되네? 사실 보면 이 주인공의 생각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서사의 대부분이잖아요. 아버지는 약간 이벤트처럼 스쳐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소설이 되고 재미가 있고 나 같고 공감도 되고 이게 너무 김혜란 작가님 사랑합니다. 어디 녹음해 놨어요? 지금 약간 누르면 I love you라고 말하는 인형처럼. 진짜 이 결말을 말하진 않겠지만 어떤 꿈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역시 이것도 그랬어요. 처음 읽을 때 그래서 이 꿈으로 끝난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런 꿈을 꾼다고? 근데 역시 두 번째 읽고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끝냈지? 이 사람은 어떻게 20대 초반에 이런 소설을 썼지?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고수야. 누가 나한테 이 소재를 갖고 와서 소설을 쓰고 결말 마음대로 써봐 이랬으면 난 진짜 멋대로 썼을 거야. 이렇게 못 써. 그치. 나는 글쎄 진짜 막 화가 뻗쳐서 고슴도치 같은 결말을 쓰지 않았을까? 봉합이 안 된 채로 끝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김혜란 작가님의 이제 다른 소설집들 같은 걸 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차면서 훨씬 더 원숙하고 또 뭔가 더 너그럽고 이러한 시선들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처연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주는 멋있는 소설가. 진짜로. 사랑합니다, 작가님. 약간 이 등단을 하신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쵸. 2002년에 등단하셨으니까. 이제 천재 등장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사랑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김혜란이라는 작가의 명성이 여전하잖아요. 그럼요. 이제 서점에 나오면 단연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내 사랑이 지겹니? 아니 아니 생각을 해봤어. 근데 우리가 또 이 책을 고른 의의가 있는 게 딱 이때 신인 작가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재기발랄함. 너무 좋아요. 통통 튀는 서사. 이런 것들이 비단 우리가 다룬 이 두 작품뿐만이 아니라 통통 튀다니 너무 진부하다. 스카이 콩콩 여기 소설 제목에 나온 스카이 콩콩 같아요. 됐어요? 네, 저희의 이런 애정 고백은 그만하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너무 재밌게 읽은 소설집이었고 혹시 김혜란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아직 달려라 아비를 읽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불포를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예. 달려라 아비 속의 주인공들은 미숙한 자신의 삶을 끌어안고 긍정하는 방식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이걸 썼을 때 작가가 젊었을 텐데 더 대단하다. 그래서 이건 진짜 소설 속의 인물들이긴 하지만
긍정을 하는 게 필요한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면을 여러 가지 시선으로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니까. 살아야 하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이 소설이 어떤 한 방식을 제안해 준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자, 1대100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주먹이 펴지네. 이번 주는 내가 손을 폈네?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네, 찾았다. 저는 수용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김원영 작가님의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에 이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신을 스스로 감당하고 책임지겠다는 적극적 선택이자 의지가 들어간 표현인데요. 저는 이제 긍정도 하고 싶고 수용도 하고 싶었는데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오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의 원인을 돌리거나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되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못 나아가고 못 일어나는 게 사실은 이유가 하등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일에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고 이유가 있더라도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늘 그 원인을 찾고자 해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하고 수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타인이 아닌 나의 이야기를 이 달려라 아비에서 작가가 마지막에 편지의 결말을 바꿔버린 것처럼 새롭게 이야기해 나가는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 1000자 정도 됐나요? 말하면서 눈치 보는 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상상화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어릴 적 상상 그리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상상은 현실을 바탕으로 언제나 좀 더 날개를 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를 부정하는 상상보다는 현재를 좀 더 발전시키는 긍정의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김애란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 지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비슷한 내면을 지닌 주인공이 살아가는 방식이 저랑 굉장히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밝아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어릴 적 그렸던 상상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길게 얘기해도 눈치를 안 보네. 오늘 우리가 너무 주접던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작가님. 네, 그럼 오늘 저희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